어머니, 여기 보이세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이 거울. 풍수로 치면 돈 나가는 구조라면서요? 어머니가 맨날 저희 집에 와서 북서쪽은 남자 기운, 남동쪽은 여자 기운, 소파 방향, 침대 방향 참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 봤거든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호 씨 어머님. 저는 국가공인주택관리사 겸 실제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풍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 구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참으며 시어머니에게 제가 찍어둔 동영상 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 속 여자 누구죠? 화면 속에는 새벽 2시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소파 위치를 옮기고 침대를 돌려놓고 결혼사진 액자를 떼어내는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다영입니다. 2022년 37의 나이에 결혼했죠. 늦은 결혼이라고들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엔 설계 보조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프로젝트 팀장까지 올라갔죠. 사람들의 집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낡은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불편한 구조를 편하게 고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넣어주는 일.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저는 프리랜서로 독립했습니다. 회사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제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윤지호를 만났습니다. 지호는 중소 IT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이 많지 않고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성격이라 오히려 편했어요. 우리는 화려한 데이트보다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영 씨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실속이요.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쓸모 있는 것. 저도 그래요. 겉만 번지르르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혼을 결심한 건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호가 청혼을 했고 저는 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늦게 결혼한다고 걱정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지호를 보시고는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착한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는 소박한 결혼식.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24평으로 정했습니다. 집값의 70%는 제가 모은 돈으로 냈어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호도 나머지를 보태줬고 우리는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집을 직접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제 집을 꾸며본 적은 없었어요. 늘 남의 집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인생 첫 작품이 될 공간이었죠. 저는 도면을 직접 그렸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 부엌과 거실 사이의 시야 확보, 침실의 채광, 작은 방을 작업실로 쓰기 위한 구조까지 하나하나 계산하고 설계했습니다. 가구 배치도 신경 썼어요. 소파는 창가 쪽으로 놓아서 자연광이 들어오게 했고 TV는 벽에 걸어서 공간을 넓게 썼습니다. 침실 침대는 동선을 고려해 배치했고 작은 방에는
제 작업용 책상과 선반을 맞춤으로 제작했죠. 이 집은 제 인생 10년이 들어간 공간이에요. 지호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 정말 예쁘다. 다영이 손길이 느껴져. 그 말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뵌 건 결혼식 2달 전이었습니다. 지호가 어머니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장 차림으로 정갈하게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다영입니다. 그래. 우리 지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68세라고 하기엔 정정해 보였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손에 힘이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수성가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사망한 뒤 혼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2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빚도 많았고 가게도 잘 안 됐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풍수 보는 분이 오셨어. 그분이 가게 구조를 보더니 문 방향을 바꾸고 간판 위치를 옮기라고 하셨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진짜 손님이 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어르신들은 그런 걸 믿으시는구나. 이해는 됐어요.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그런 것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호도 풍수 덕에 대학 갔어. 지호 방을 북쪽으로 옮겼더니 성적이 확 올랐거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옆에서 쑥스러운 듯 웃었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입니다. 24평이고 남양이에요. 남양이면 좋네. 근데 현관은 어느 쪽이야? 서쪽이요. 건물 구조상 그렇게 됐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쪽? 그건 안 좋아. 불기운이 너무 세.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현관 방향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머님, 요즘 아파트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방향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풍수는 중요하거든. 집 구조가 안 좋으면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돈도 안 모여. 시어머니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침실은 어디야? 남서쪽으로 해야 부부 금슬이 좋아. 침실은 동쪽이에요. 아침 햇살이 잘 들어와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동쪽? 그건 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설계한 집인데 풍수 이야기로 평가받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공간 공부 오래 한 사람이에요. 풍수도 참고는 하지만 구조는 기능이 더 중요하잖아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풍수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작은 가게를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이 온갖 운세며 점을 봐주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죠. 그 이후로 저는 근거 없는 소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가 뭘 아냐? 난 20년을 봤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알아. 어르신들은 그런 거 믿으시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신혼집 구경 좀 하자. 시어머니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관부터 거실, 부엌, 침실까지. 그런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영아, 이 신발장 위치가 왜 여기야? 동선상 여기가 제일 편해서요. 아니야.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신발장이 있으면 재물운이 막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 부부 사진, 왜 침실에 있어? 현관에 두면 애가 늦게 들어선다는 거 몰라? 어머님, 그건 풍수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사진을 침실에 두는 게 더 좋아서요. 에이, 네가 몰라서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거실 커튼 색이 어둡다. 소파 방향이 잘못됐다. 작은 방을 작업실로 쓰면 안 된다. 끝이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제 집인데 왜 이렇게 간섭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그냥 어머니 체면 한번 세워드리자. 별거 아니잖아. 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집인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 앞으로 계속 이럴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우리 집에 오시는지 세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적어도 4번, 많을 땐 일주일에 2번씩 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느리 얼굴 보러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잘 대해드렸어요. 음식도 해드리고 차도 내드리고 불편하지 않게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죠. 다영아, 오늘은 뭐 좀 옮겨보자.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현관 신발장의 위치를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이 신발장 여기 있으면 안 돼. 문 열자마자 보이잖아. 재물이 나간다니까. 어머님, 여기가 동선상 제일 편한 위치예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 기운이 중요하지.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결국 지호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어머니 말대로 해보자. 그럼 어머니도 만족하실 거야. 저는 할 수 없이 신발장을 옮겼습니다. 벽 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신발을 넣고 빼는 게 불편하고 공간도 좁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침실에 걸어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진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서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침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사진 왜 여기 있어? 저희 결혼 사진이에요. 침실에 걸어두면 보기 좋잖아요. 아니야. 부부 사진은 침실 말고 현관에 두면 애가 늦게 들어선다는 거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진 위치가 아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어머님, 그건 미신이잖아요. 미신이 아니야.
풍수야. 나도 옛날에 사진 위치 잘못 둬서 고생했다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셨을 때 직접 사진을 떼어내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집이에요. 사진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씀하셨죠. 그래, 알았어.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전화도 안 하셨습니다. 지호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우리 집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을 뿐이야. 에이, 어머니 기분 상하셨나 보네. 내가 전화해 볼게. 지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를 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네. 자기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며느리가 안 들어준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잘 되라고요? 집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우리를 위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호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차도 따뜻하게 내드렸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좀 풀리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 좋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집 구조는 좀 손봐야 돼. 거실 커튼 색 좀 봐. 너무 어두워.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 커튼 검은 기운이 돈을 끌고 나가. 밝은 색으로 바꿔야 해. 어머님, 이 커튼은 햇빛 차단 기능이 있어서 일부러 어두운 색으로 골랐어요. 기능이 뭐가 중요해? 집 기운이 중요하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할수록 말이 길어질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소파를 보셨습니다. 이 소파 방향도 잘못됐어. 창문을 등지고 앉으면 뒷배가 없어진다는 거 몰라? 어머님, 이 소파는 햇빛을 받으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햇빛보다 방향이 중요해. 소파는 벽을 등지고 앉아야 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파, 커튼, 신발장, 심지어 화분 위치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러시지? 괜찮아. 어르신이시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설계하고 꾸민 집을 근거도 없는 풍수 이야기로 평가받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다 오니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있던 소파가 벽을 등지고 놓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누가 옮긴 거야? 응? 나 아닌데. 그럼 누가? 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고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죠. 처음 이사 왔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려드렸던 겁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옮겼어. 너희 출근하고 잠깐 들렀다가 소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바꿨지. 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받아 직접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저희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허락?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집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요? 어머님, 그래도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 내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예의가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지호가 전화를 받아 중재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건데. 잘 되라고? 남의 집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호는 난처한 표호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소파를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죠. 다영아, 소파를 왜 다시 옮겼어? 어머님, 여기가 편해서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러면 너희 둘 사이가 안 좋아져.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후회해.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관에 CCTV를 달아야 하나? 하지만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선뜻 결정하지 못했어요. 설마 또 몰래 들어오시겠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왔을 때 이번엔 화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두었던 화분이 거실 창가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분은 현관에 두면 기운을 막아요. 창가가 좋아요. 어머니가.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화가 났어요. 이건 간섭이 아니라 침범이었습니다. 지호에게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오버하시긴 하네. 내가 말씀드릴게. 여보, 이건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야. 우리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문제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해도 선은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하지만 지호의 말씀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으니까요. 어느 날은 거실 러그가 바뀌어 있었고 어느 날은 침실 커튼이 조금 옮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뭔가를 바꾸셨어요. 작은 것이라도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집안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오늘은 뭐가 바뀌었을까? 어머니가 또 오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기로요. 이건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 집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설치하지는 못했어요. 지호에게 말했더니 난색을 표했거든요. CCTV까지 달 필요 있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여보,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가 관리해야 해. 알아. 근데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자기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아직도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 집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때 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됐습니다. 저는 38이었고 지호는 40이었죠. 우리는 슬슬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해 볼까? 지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작은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고 그렇게 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건강했어요. 의사는 자연스럽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 말대로 저희는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작은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다영아, 이 방은 뭐 하는 데야? 제 작업실이에요. 여기서 도면 작업하고 고객 미팅 자료 준비해요. 작업실? 이 방을 작업실로 써?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왜요? 애 안 생기는 이유를 알겠다. 북동쪽 방을 창고로 쓰니까 애가 안 들어오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업실이 창고인가요? 그리고 방 위치가 임신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어머님, 이건 창고가 아니라 작업실이에요.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애가 중요하지.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방을 미리 아이 방으로 만들어둬야 해. 그래야 애가 들어와. 어머님,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아이 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알아서 하니까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잖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니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어머니, 저희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둘 다 건강하대요. 건강한 게 다가 아니야. 집 구조가 중요하다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작업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가 들어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그러시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는 공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작은 수첩을 들고 오셨어요. 수첩에는 뭔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영아, 내가 풍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네, 우리 집 구조 말이야. 사진 찍어서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이러면 애 못 갖는다고 하시더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풍수 선생님이요? 사진만 보고 판단했다고요? 어머님,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 아니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 여기 봐. 시어머니는 수첩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거기엔 우리 집 구조가 대충 그려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표시가 돼 있었어요. 북동쪽 방을 아이 방으로 만들어야 해. 지금 당장. 어머님, 그건 제 작업실이라니까요. 작업은 거실에서 해도 돼. 방 하나 욕심내다가 애를 영영 못 본다.
시어머니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욕심이라고요? 제가 일하는 공간을 지키는 게 욕심인가요? 그리고 부부 침대 방향도 바꿔야 해. 머리를 동쪽으로 두래. 어머님, 침대는 지금 위치가 편해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운이 중요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공간 전문가예요. 10년 넘게 이 일했어요. 방 위치랑 임신이랑은 상관없어요. 네가 뭘 알아? 풍수는 과학이야. 어머님, 풍수가 과학이면 병원은 왜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호가 황급히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자기야, 진정해. 어머니, 저희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지금 당장 바꿔야지.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와 지호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 방 위치가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한 번쯤 해볼까 싶어서. 우리도 불안하잖아. 저는 지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진심이야? 풍수 믿는 거야? 믿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는 무슨.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화가 나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호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어요. 다영아, 생각해 봤어? 어머님, 저는 작업실이 필요해요. 작업실은 나중에 다시 만들면 돼. 지금은 애가 먼저야. 어머님,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 같은 대화가 일주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낮은 소파, 저거 없애야 돼. 왜요? 저게 기운을 막는 벽이야.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저는 그 소파를 아주 공들여 골랐습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앉았을 때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라고요? 어머님, 그 소파는 안 돼요. 왜 안 돼? 애 낳는 게 중요해. 소파가 중요해. 시어머니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 지호 집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어머님 집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이게 의견이야? 이건 불손한 거지.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문을 쾅 닫으시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반박한 거였어요. 저녁에 지호가 퇴근하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지호야, 너 며느리 좀 단속해라.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지호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저를 봤어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내 의견 말했을 뿐이야.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며느리가 불손하다고. 여보, 나 불손한 거 아니야. 그냥 제 집은 제가 지키고 싶을 뿐이야. 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걱정했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사과해야 해? 자기가 좀 심하게 말했잖아. 나는 당연한 말했을 뿐이야.
우리는 또 다퉜습니다. 요즘 들어 지호와 자주 싸우게 됐어요.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이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호한 표정이었죠. 다영아,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네, 어머님. 이 집 구조 지금 당장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너희 평생 애 못 가져.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애 못 가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풍수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이 집 구조로는 절대 애 못 가진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그런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방 위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걸까?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어머니 말대로 해볼까? 여보, 설마 진심이야? 진심은 아닌데 그냥 우리도 불안하잖아. 저는 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흔들리고 있구나. 시어머니 말에, 여보, 우리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스트레스 받지 말래. 알아. 근데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그 해결책이 시어머니 말을 들으라는 건가요? 나 좀 생각할 시간 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공간, 제가 일하는 곳, 이곳마저 빼앗기면 저는 뭐가 남을까요? 그날 처음 제 집인데도 제 집이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설계하고 제가 돈 내서 만든 집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저는 작업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다른 집들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방 현장 미팅 때문에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됐어요. 대구에 있는 고객이 집 전체 리모델링을 의뢰했거든요. 큰 프로젝트라 직접 가서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지호는 그날 저녁 야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까지는 기차로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고객을 만나 현장을 보고 도면을 그리고 견적을 논의했죠. 일은 순조로웠어요. 고객도 만족스러워했고 계약도 거의 확정 단계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일 잘 끝났어. 그래, 다행이다. 나도 방금 퇴근했어. 집에 잘 들어갔어? 응, 금방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아침 일찍 한 곳 더 보고 점심때 기차를 타면 저녁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대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점심 기차 대신 오전 기차를 탔어요. 집에 일찍 가고 싶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찍 끝나서 지금 출발했어. 2시쯤 도착할 것 같아. 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나 회의 있어서 저녁에 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뭘 할까?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지. 2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파가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었고 TV 위치도 달랐습니다. 러그는 거실 한가운데로 이동했고 서랍장은 벽 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화분들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침실로 뛰어갔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 방향이 바뀌어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도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뒀던 소품들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가장 아끼던 액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주신 도면 액자.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그려주신 우리 집 옛날 도면이었어요. 그걸 액자에 넣어서 침실 벽에 걸어뒀었는데 그게 벽에서 떼어져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집어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시작이었고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제 작업실, 거기도 손을 댔더군요. 책상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선반에 꽂아둔 책들 순서도 달랐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제 개인 물건들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도둑? 아니야, 도둑이라면 물건을 가져갔겠죠. 이건 정리한 거예요. 아니, 정리가 아니라 바꾼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나 봐요. 다시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당황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시도하시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현관 도어락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제가 설정한 번호가 아니었어요. 누가 바꾼 겁니다. 아니, 잠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다는 건 이전에도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누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 응? 무슨 소리야? 거실이랑 침실이 전부 뒤집혀 있어. 소파도 옮겨지고 침대도 방향이 바뀌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집에 와봐. 당장.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도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알았어. 지금 회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옮겨진 가구들, 바뀐 소품들, 정리된 서랍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영아, 어머니가 집 구조 좀 고쳤어. 풍수 선생님이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다 옮겨놨단다. 너 있을 때 하면 또 말 많으니까 내가 없을 때 했어. 이제 기운이 좋아질 거야. 어머니가. 저는 그 메모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였어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제 집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간섭이 아니라 침범이었습니다. 명백한 선 넘기였죠. 1시간쯤 지나서 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하신 거래. 저는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지호는 메모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네. 몰랐다고? 여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알아. 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지호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응, 내가 좀 고쳤지. 어때, 기운 좋아 보이지? 어머니, 그래도 미리 말씀하셔야죠. 말하면 또 며느리가 싫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직접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심하세요. 뭐가 심해? 우리 지호 집인데 내가 좀 고치면 어때? 어머님, 저희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신 거 문제예요. 허락?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님, 이건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집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허락받고 들어오셔야죠. 허락.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당연하죠. 남의 집인데요. 남의 집? 이게 남의 집이야?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에요. 주거침입?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자기야,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여보, 지금 내가 심한 게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우리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전부 뒤집어 놓으신 게 문제 아니야? 그건 맞는데 어머니도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거잖아. 저는 지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제가 공들여 배치했던 가구들이 전부 엉망이었어요. 제가 계산해서 놓았던 동선도, 제가 고민해서 정했던 위치도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나 가구 다시 옮길 거야. 지금? 응, 지금. 저는 소파부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집을 제 방식대로 되돌려야 했으니까요. 지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자기야. 내가 한다니까. 저는 혼자서 소파를 밀고 TV를 옮기고 러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침실로 가서 침대도 다시 돌렸습니다. 침대는 너무 무거워서 지호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도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책상, 선반, 서랍. 하나하나 제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주신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모든 걸 원상복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온몸이 아팠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여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알아.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지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 편만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와서 가구를 옮기는 모습이, 제 물건을 만지는 모습이, 제 공간을 침범하는 모습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시던 번호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관에 CCTV를 설치하기로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CCTV 달 거야. 자기야, 그건. 여보,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일 배송으로 CCTV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직접 설치했습니다. 현관 안쪽에 카메라를 달고 휴대폰 앱과 연결했어요. 이제 누가 들어오든 다 찍힐 겁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영아, 나야. 네, 어머님. 비밀번호 바꿨지? 네. 왜 바꿨어? 어머님이 허락 없이 들어오셔서요. 허락.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어머님, 저도 선이 있어요. 선? 네가 지금 나한테 선을 긋는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우리 집 구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 제 집은 제가 지킬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지호가 가끔 어머니 집에 다녀오긴 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나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에 갔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테스트기를 바라봤어요. 임신이라니. 정말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10주 정도 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긴 겁니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응,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 지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기야.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려야겠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알리면 또 간섭이 시작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손주 소식을 안 알릴 수도 없었어요. 응, 알려야지. 그날 저녁 지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임신했어? 네, 어머니. 10주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네. 내가 내일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지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보자기 안에는 온갖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영아, 몸조리 잘해야 돼.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임신한 몸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꺼내시더니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파가 아직도 여기 있네? 네, 어머님. 다영아, 이제 진짜 제대로 집 구조를 손봐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구조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어요. 침대 방향도 바꿔야 하고 커튼 색도 바꿔야 해. 이 어두운 색은 태교에 안 좋아. 어머님, 저는 이 커튼이 좋아요. 네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가 좋아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내가 풍수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어. 임신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하셨어. 저는 그 수첩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풍수예요. 소파는 창가 쪽으로 옮기고 침대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거실 커튼은 노란색으로 바꿔야 해. 어머님, 저는 바꿀 생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다영아, 너 지금 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애한테 안 좋은 기운 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집 구조랑 태교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다 연결돼 있다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집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다영아, 오늘은 소파 좀 옮겨볼까? 어머님, 안 옮길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애 건강 생각해야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도 힘든데 시어머니 상대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느 날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말려줘.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안 들으셔. 그럼 어떻게 해?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손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지호가 답답했습니다. 손주 생각이라고요? 이건 통제예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임신 14주가 됐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영아, 이제 진짜 못 참아. 오늘 당장 고쳐야 돼. 어머님, 제 직업이 뭔지 아시죠? 알지. 인테리어 한다며. 저는 사람들 집 구조 바꿔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근거 없는 말보다 저는 실측이랑 도면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근거 없는 말, 풍수가 근거 없어? 이건 수천 년 역사가 있는 거야. 어머님, 역사가 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애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짜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기로요. 다만 TV에 나오는 허풍쟁이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건축이나 주거 전문가가 겸업으로 하는 현실적인 사람 말이에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주택관리사이면서 풍수를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리뷰도 좋았고 실제 건축 경험도 많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집 구조랑 풍수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 도면을 출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도면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출력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장한 풍수 이론들도 전부 노트에 적었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전문가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꽂이에는 건축 관련 책들이 가득했어요. 중년의 남자가 나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영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시어머니 분이 풍수를 많이 신경 쓰시나 보네요. 네,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몰래 들어와 가구를 옮긴 일, 계속해서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 임신 후 더 심해진 간섭.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풍수라는 게 완전 미신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채광, 통풍, 동선. 이런 것들이 생활의 질을 바꾸죠. 그럼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 거의 통제욕입니다. 김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의학의 영역이에요. 집 구조는 안전과 생활 동선이 우선이고요. 풍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 구조를 보니 오히려 여기가 더 문제네요. 어떤 게요? 계단 경사가 너무 급해요. 68세 어르신이 다니시기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 위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김태준은 시어머니 집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건강이랑 안전 측면에서 보면 시어머니 집이 훨씬 더 위험해요. 풍수 이전에 실제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지호를 집으로 부를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있어줘. 왜? 전문가를 초대했어? 풍수 전문가. 뭐? 갑자기 왜? 어머니한테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그게 좋은 생각일까? 좋은 생각이든 아니든 해야 돼. 이대로는 못 살아.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됐어요. 저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실벽에 시어머니 집 도면을 크게 출력해서 붙였습니다. 테이블에는 각종 자료들을 펼쳐놨어요.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거실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30분 후 김태준이 도착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겸 실제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다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대로 한번 보시죠. 진짜 풍수가 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오늘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 구조를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풍수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진짜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 너 지금 나를 가짜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김태준 선생님은 국가공인주택관리사이시고 실제로 건축 일을 하시면서 풍수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풍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는 적용 방식입니다.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김태준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 도면이 나타났어요. 현관이 서쪽이라 불 기운이 세다고 하셨죠? 실제로 풍수에서 서쪽은 금 기운입니다. 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 방을 아이방으로 쓰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 집 구조상 북동쪽은 채광이 가장 안 좋은 곳입니다. 아이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풍수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김태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여둔 시어머니 집 도면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여기 보이세요? 어머님 집 구조입니다. 왜 우리 집을? 김태준 선생님께 어머님 집 도면도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이 일어나 도면 앞으로 갔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곳에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기운을 막는 구조가 사실은 어머님 집에 더 많습니다. 뭐? 여기 보세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이 거울. 풍수로 치면 재물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 계단. 경사가 68도나 됩니다. 68세 어르신께서 다니시기엔 너무 가파릅니다.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김태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계단 아래 창고에 LPG 가스통을 두셨다고 하셨죠? 이건 풍수 이전에 법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소방법 위반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구 위치도 문제예요. 가스레인지 바로 옆 벽에 환기구가 있으면 화재 시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틀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 갔던 날 새벽 2시 17분.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를 밀고 TV를 옮기고 러그를 옮기는 모습, 침실로 들어가 침대를 돌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떼어내는 모습, 작은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제 물건들을 만지는 모습,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영상 속 여자, 누구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호도 옆에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제 공간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공간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풍수 때문이라고 하셨죠. 우리 잘 되라고 하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건가요? 다영아, 나는. 어머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김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뭐?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옮긴 건 재물손괴로도 볼 수 있어요. 사돈간이니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혼자서 아들 둘 키우시고 식당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아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게 제 집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공간이 필요하고 제 방식이 있어요. 다영아, 어머님 말대로라면 집 구조가 사람 운명을 바꾼다면서요. 그럼 남의 집 구조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바꾸는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벽에 붙인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집 구조도 분석했어요. 김태준 선생님 말씀대로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건 계단은 너무 가파르고 가스통 위치는 위험하고 환기는 제대로 안 되고 어머니, 이런 집에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 집 풍수 걱정하실 시간에 어머니 집 안전부터 챙기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김태준이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댁 안전점검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수리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지호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다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집이 더 위험해요. 제가 돈 낼 테니까 고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야. 알아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머니 방식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어머님, 나도 알았어. 내가 통제하고 싶었던 거 인정할게.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준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요. 어머님, 서류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나간 후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집 안전부터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무서웠나 봐. 네. 혼자 사는 게. 아들들 다 장성해서 나가고 나 혼자 남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꾸 간섭했나 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풍수도 마찬가지야. 뭔가 확실한 게 필요했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지. 어머님, 미안하다, 다영아. 진심으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요. 제대로.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한 번 더 안아주셨어요. 다영아, 건강하게 아기 낳아라. 네, 어머님. 문을 닫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응. 내가 미안해. 진작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지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집,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 그러게. 고생 많았어.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CCTV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도 전부 녹음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영아, 집수리 견적 받았어. 지호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도 한번 봐줄 수 있니?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직접 가서 볼게요. 안전하게 고쳐드릴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야, 이제 편하게 자라도 돼. 엄마가 지킬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제 집, 제가 만든 공간. 이제 정말 제 것이 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3.2kg의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출산 직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미역국 보온병을 들고 계셨어요. 다영아, 고생했다. 우리 손녀 보자.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예쁘다. 정말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집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하셨죠. 다영아, 몸조리 잘해야 돼.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할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은 이미 아기 방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지호가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 뒀더군요. 여보,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딸 방이야. 아기를 아기 방에 눕혔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제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집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오시긴 했지만 손녀 보러 오시는 것뿐이었어요. 집 구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대신 시어머니는 당신 집 수리에 집중하셨습니다.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가스통 위치를 바꾸고 환기구도 새로 달았어요. 저와 지호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다영아, 내 덕분에 집이 안전해졌어. 다행이에요, 어머님. 풍수보다 안전이 먼저더라. 이제 알았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다영아, 혹시 우리 집 거실 소파 위치 좀 봐줄 수 있니? 네, 어머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요즘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저는 시어머니 집을 방문해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소파를 창가 쪽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햇빛도 잘 들고 동선도 편해질 거예요. 그래, 풍수는 괜찮아? 어머님, 풍수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안전한 집 같이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그리고 지호가 함께요. 어때요, 어머님? 좋네. 햇빛도 잘 들고 다행이에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영아, 고맙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앞으로 잘하마.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네,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 응, 나도 느꼈어. 그때 내가 더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지호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제 방식대로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집 구조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토록 싸우고 울고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풍수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켜줘야 집도 산다는 것을요. 제 부모님이 보증 잘못 써서 망했을 때 풍수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를 지켜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수에 기대려 했던 건 외로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풍수가 아니야. 안전한 집, 따뜻한 가족, 그리고 너를 지키는 사랑이야. 지호가 옆에 앉으며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응, 알아.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설계한 소파, 제가 골랐던 커튼, 제가 배치한 가구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제 인생의 도면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그릴 겁니다. 누구의 미신도 그 위에 덧칠하지 못하게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거라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호 손을 잡고 우리 딸이 자는 방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요.